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신영철 박사님의 그냥 살자 요 책. 신영철 박사님이 저희 로얄 패밀리 정모 1월달 정모에 50권의 책을 이렇게 주셨어요. 우리 읽으라고.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한 권을 받아서 읽었어요. 이 책을 읽으면 그냥 살자가 뭐냐면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고 그냥 살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되게 많은 위로가 되고 힐링이 되는 책입니다. 정신과 의사 선생님으로서 행복 설계자이자 힐링 멘토로 활동하고 계시다고 해요. 진짜 너무 좋은 책이라 제가 강추하면서 읽었습니다.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읽기도 했고요. 그리고 막 공감하면서 맞아 나도 이랬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한번 여러분 꼭 보세요.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돈을 벌어도 높은 지위에 있어도요, 내적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늘 남과 비교하면서 불행감을 느낍니다. 우리가 보기에 성공했다 하는 사람들이 우울증을 겪는 게 바로 그런 이유죠. 아무리 성공해도 세상에는 나보다 더 성공한 사람들이 언제나 있다라고 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나보다 더 부자가 있는 것은 세상의 이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끝없이 성취지향적일 수밖에 없다. 남들의 반응이나 평가에 지나치게 예민하고 신경이 곤두서 있을 수밖에 없으니 인생을 피곤하게 살고 있는 것이다. 제가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 강사가 되고 방송을 하면서 늘 나보다 더 잘난 사람, 더 예쁜 사람을 보면서 막 주눅이 들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보다 뭘 할 때마다 비교가 들어가니까 힘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열등감이 많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 사랑, 비교하지 않는 법, 행복한 법에 대해서 더 공부하고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가슴속에 그게 불쑥불쑥 올라오지만 내가 지금 비교하고 있구나. 나를 지금 밉게 보고 있구나를 들여다보면서 조금씩 좋게 살아가고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나르시시스트처럼 지나치게 과대평가해서 포장하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자신을 과소평가한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나 자신을 과소평가해요. 못났다, 할 줄 모른다, 멍청하다, 별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를 과소평가하시는 분들은요, 나의 장점을 한 50가지에서 100가지 정도 최대한 많이 적어보세요. 장점을 적기 시작하면 내가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신혼부부의 세댁은요, 남편이 집에 올 때마다 안 좋은 표정으로 오더니 점점 귀가 시간이 늦어졌대요. 사이가 좋아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우울했대요. 우울증 때문에 병원을 다녔고 약을 먹고 좀 치료를 하고 나서 이렇게 했습니다. 남편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회사 일이 너무 피곤한지, 요즘 퇴근할 때 표정이 안 좋은데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보라고 의사 선생님이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용기를 내가지고 남편한테 물어봤대요. 왜 그렇게 늦게 오고 표정이 항상 안 좋고 그러냐고. 남편이 오히려 본인이 더 놀라며 이렇게 얘기했대요. 당신이 나를 싫어하는 줄 알았어 라고. 이 여자는 남편이 나를 싫어하는 줄 알았고 남편은 부인이 나를 싫어하는 줄 안 거예요. 그래서 선을 봐서 만난 남자니까 제가 봐서는 친하지가 않은 상태로 결혼한 것 같아요. 이 책 내용에 막 연애를 오래 하고 이랬으면 얼굴이 왜 그래? 라고 그냥 했을 텐데 서로 조심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의 표정이 어두웠고 매일매일 아내의 표정이 점점 더 어두워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거울이니까 내가 안 좋으면 상대방이 어두워. 내가 인상 쓰고 있는데 상대방이 웃을 리가 있나요? 실제로는 대화를 나누었으면 오해가 없었을 텐데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부터라도 있는 그대로를 해석하는 훈련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과연 근거가 있는가? 혹시 다른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닐까? 라고 물어볼 필요성이 있어요. 저는요, 망상과 스토리를 쓰는 것에 거의 천부적인 재능이 있습니다. 저는 항상 나쁘게 생각하고요, 최악으로 생각하는 걸 좋아해요. 예전에 남편이 밤늦게 운전해서 집에 지방에 갔다가 온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먼저 잠을 잤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남편이 없는 거예요.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저는 그때 제가 막 울었어요. 아기를 붙잡고. 왜냐면 남편이 고속도로를 밤에 오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었구나. 그래서 연락도 안 되고 살아있다면 전화를 받거나 뭐 늦게 온다고 연락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울었어요. 남편이 작은 방에서
무슨 일이냐고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러는 걸 듣고서. 제가 너무 황당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애기랑 그 방에 자고 있으니까 뭐 좁기도 하고 굳이 막 깨울 필요도 없고 해서 다른 방에서 자고 있었던 거예요. 전화는 자고 있느라 안 받은 것 뿐인데 저는 내가 이렇게 불안하고 마음이 불안정하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게 됩니다. 뭐 그뿐이 아니라 뭐 어마어마했죠. 우리는요, 많은 사람과 좋은 관계로 지내고 싶어 합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꼭 보시면 좋겠어요. 당신 부서에 10명이 있다고 치자. 5명하고는 참 좋은 관계를 맺고 지낸다. 3명하고는 그저 그렇다. 그러나 2명하고는 안타깝지만 별로다. 나랑 잘 맞지 않은 것 같다. 이게 보통 사람이라고 합니다. 100 중에 50%랑은 참 좋지만 3명이랑은 그저 그렇고 2명이랑은 안 맞는 거예요. 여리고 섬세하며 착한 사람들은 그 2명 때문에 잠을 설친다. 그 언니가 왜 그렇게 말했을까? 그 친구는 왜 나를 싫어하지? 왜? 밤새 고민한대요. 그럴 필요가 없다. 그냥 5명하고 잘 지내라. 그게 정답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우리는 나 좋아하는 사람이랑 잘 지내면 됩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고 방송을 하고 뭐 강의를 하고 블로그 같은 것도 하는데요. 저를 싫어하는 사람도 저를 보면서 나쁜 말을 하기도 하겠죠. 근데 그들을 내가 두려워하거나 그들 때문에 상처받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과 나와 대화 나누고 싶어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중독에 걸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이제 이분이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다 보니까 다양한 그런 심리를 다루고 있어요. 중독. 중학교 체육 선생님이 스포츠 베팅에 빠져서 집도 날리고 월급도 차압당했대요. 그래서 부인이 남편에게 욕도 하고 하소연도 하고 때려보고 협박하고 공갈하고 다 해봤는데 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병원을 가보자고 해도 나는 문제가 없다 하고 병원을 가지 않았대요. 아이고, 그렇구나. 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아내가 컴퓨터를요 안방으로 옮겨버렸대요. 남편이 못하게 하려고. 남편이 컴퓨터 앞에서 자꾸 그런 도박을 하니까. 근데 어느 날 새벽에 자고 있는데 컴퓨터에 이불을 뒤집어 씌우고 남편이 외국 경기를 관람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상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딱 봤더니 부인이 자기 뒤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은 부인한테 또 죽었다. 또 혼나겠구나 라고 욕을 먹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안에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고 해요. 그리고는 자신의 뺨을 어루만지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남편 불쌍해서 어떡해. 우리 남편 정말 어떡해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 저 같아도 너무 슬펐을 것 같아요. 수많은 욕설과 주먹에도 꼼짝하지 않던 남편은 이 말을 들으니 병원에 가지 않으면 나는 정말 인간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이거는 바람으로 옷을 벗기는 게 아니라 햇볕을 막 내리쬐서 옷을 벗기는 겁니다. 더우면 우리가 옷을 벗게 돼 있어요. 사랑만이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든 많은 병들이 사랑이 부재로 이루어진다는 것도 알게 돼요. 와, 때리고 욕하고 다 해봤는데 통하지 않는 남편이 울면서 우리 남편 불쌍해서 어떡해 하니까 정신을 차리게 됐다고 해요. 자, 우리가요 공감 능력이 떨어지면 정말 사회생활이 힘듭니다. 그래서 공감 능력이 떨어져서 그것 때문에 그 병원에 오시는 분들 인간 관계가 너무 안 되니까. 그래서 공감 능력을 뛰어나게 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 책에는 다 있지만 우리가 너무 지쳤을 때는 공감 능력이 발휘되지 않는다고 해요. 보통 사람들 다 공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다. 육아가 너무 힘들어. 직장생활 너무 힘들어.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았어. 그럼 공감 능력이 그 에너지 쓰고 싶지가 않습니다. 감정 노동자들과 심리 상담사들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대요.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도요, 우리를 지치게 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공감 능력이 좀 생기고 잘 지낼 수 있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너무 열심히 살지 말고 좀 쉬고, 힐링도 좀 하고, 졸리면 자고, 배고프면 먹고, 그렇게 살자는 게 이 책 제목 그냥 살자예요. 공감 능력이 향상되려면 내가 편안해야 한다고 합니다. 내가 힘들면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도 발휘하기가 어렵다. 저도 완전 공감이 됩니다, 진짜.
그래서 가끔 여행도 다니고 아름다운 자연을 느끼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마냥 쉬어보래요. 멍 때리기 좋다고 합니다. 저는 요즘 제가 많이 하고 있는 것이 멍 때리기예요. 전 항상 막 뭐를 적고 막 계획하고 시간 쪼개 쓰고 그렇게 살았어요. 막 뭐를 보거나 듣거나 했는데 요즘 그렇게 멍 때리기를 잘하고 있습니다. 시간 보내기. 네. 형편이 허락한다면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도 공감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해요. 저는요, 공감 능력이 많지 않았어요, 진짜. 없다시피 했어요. 왜냐면 저희 부모님과 저희 가족, 뭐 여동생이나 이런 사람들이 공감 능력이 별로 없었거든요. 공감을 제가 받아본 적이 별로 없어요. 아, 힘들구나, 뭐 이런 거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이 공감 능력이 생기기 시작했고, 제가 공감에 관한 책도 굉장히 많이 보고, 공감을 할 수 있는 워크샵이나 교육 프로그램도 제가 막 비싼 돈 주고 막 들으면서 배웠어요. 그래서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공감 능력이 좋았던 거 아니고 호천적으로 좋아지게 되었어요. 앞으로도 더 좋아지길 바라면서 저도 계속 이제 그런 책들도 보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정호승 시인의 강연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시인된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 저 다른 책에서 본 것 같아요. 초등학교 시절 숙제로 제출한 시를 보시고 선생님이 던진 한마디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호승이는 나중에 좋은 시인이 될 수 있겠구나. 와. 정호승 시인은 그때 선생님께서 그 말씀과 함께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던 손길 아주 생생히 기억한다고 해요. 이것이 감정 기억이다라고 합니다. 과거의 기억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큰 나침반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머리를 선생님이 사랑스럽게 쓰다듬어 줬을 때 이 느낌 너무 좋죠. 근데 만약에 뒤통수를 이렇게 때려 맞은 기억이 많다. 이 머리가 쓰다듬은 게 아니라 막 누가 때리는 기억이 많다라고 하면 누가 손을 갖다 대기만 해도 움찔하고 놀랍니다. 이게 우리가 무의식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보고된 최초의 독서 영재 최푸름 군이 초등학교 저학년 때 시를 되게 멋진 시를 썼는데 그 담임 선생님께서 어린이답게 쓰시오라고 이렇게 해줬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를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너무 상처되겠죠. 지금 내 시를 보고 뭐 잘못 썼다는 건가? 예. 나는 최선을 다했었는데 어린이답게 쓰시오. 굉장히 수준 높게 시를 썼거든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아이들에게 칭찬을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어렸을 때 기억 때문에 굉장히 현실을 힘들게 산 사람의 이야기가 있어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고 아빠가 술을 마시고 엄마를 막 때리고 폭력을 휘두르니까 엄마는 남편을 피해서 딸을 업고 언덕 위로, 산 위로 도망을 갔대요. 추운 겨울에 엄마 등에 엎혀서 온 팔을 힘을 주고 엄마를 붙들고 있었대요. 여러분, 포대기가 없으면 아기는 엄마 등에 매달려 있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엄마가 울고 막 그러고 있으니까 엄마가 자신을 버리고 도망갈까봐 두려웠다고 해요. 3살짜리 아이가 엄마가 자신을 버리고 갈지 모른다는 것은 죽음과 같은 공포입니다. 자, 근데 이분이 가정이 점점 좋아지고 잘 자라서 결혼을 했어요. 신혼여행 가는 비행기에서 싸움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남편이 승무원을 쳐다보고 있고 너무 화가 나서 그때부터 의부증이 생겼대요. 남편은 정말 억울하지만 이 짧은 순간 이 신부의 뇌에는 어린 시절의 부정적인 감정이 재현되었다고 해요. 이 남자가 나를 버리고 가겠구나. 나는 이제 이 세상에서 혼자구나. 그 순간 신부가 느낀 불안과 공포는 바로 그 3살 때 그 어린 시절에부터 온 것입니다. 그거를 알아채지 못하면은 내가 왜 남편한테 이러는지를 몰라요. 그냥 남편이 이상해라고 생각합니다. 남편이 보이지 않으면 불안하고 끊임없이 전화를 확인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무의식에 남아서 영향을 미친대요. 여러분이 지금 불안하고 지금 힘든 게 있으면 과거 어떤 시점에 상처가 있지 않았는지 되짚어 볼 만합니다. 저도 제가 이걸 보면서 공감이 되게 많이 갔던 게 저도 어린 시절에 있는 어떤 이런 상처나 트라우마 때문에 남편과의 관계가 안 좋았던 것이 매우 많았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분은 의사 선생님이시잖아요.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부인의 스펙이 평범해서 조금 걱정을 했대요.
부모님이 거절하시면 어떨까? 결혼을 좀 반대하실 것 같진 않았지만 걱정이 좀 됐대요. 혹시 안 된다고 할까 봐. 부모님이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나는 그때 두 분이 날 바라보던 눈빛과 표정을 평생 잊지 못한다. 거기에는 어떤 질책도 비난도 없었다. 그저 나를 믿는다는 표정이었다. 정말 그뿐이었다. 아버지는 말하셨다. 결혼해라 라고요. 어머니도 아버지도 정말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으셨대요. 우리 아들이 골랐다면 그 아이는 참 좋은 아이일 거야. 결혼해라 라고. 그때 나를 믿는다는 아버지의 눈빛과 표정, 그때 느꼈던 감정은 그대로 나의 가슴에 새겨져 있다라고 합니다. 저는 그래요. 저도 아이들이 있지만 나중에 결혼할 때 정말 이 말 하고 싶습니다. 네. 네가 골랐으니까 좋은 사람일 거야. 해라 하라고. 되게 우리가 이런 신뢰를 받고 사랑을 받고 자란다면 정말 좋겠죠. 이 책을 읽으면서 나 자신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진짜 행복하게 사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신영철 박사님의 그냥 살자 끝까지 읽어보았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